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챕터 14장 총수요와 총공급, 균형국민소득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에서 같이 보실게요. 자, 우선 챕터 14장은 뭘 보려고 하냐면 드디어 AD, AS 곡선을 이용한 분석 요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는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기반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여기가 Y고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이제 총수요 곡선이고요. 얘가 총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쇼크가 왔어요. 만약에 이제 수요가 변했어. 이렇게 변하게 되면 AD가 이렇게 이동했잖아. 그럼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이게 국민소득 GDP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국민소득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잖아. 이렇게 증가했다가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총수요가 좀 다시 줄어들었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다시 또 공급이 변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 균형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게 시간으로 위에 높낮이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경기 변동이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깐 여기서 왔다 갔다 공급 곡선이 이동할 수도 있어요.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서 여기 범위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띠디디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경기 변동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일정한 국민소득 추세선에서 이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인 자연실업률 수준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아니 어느 순간에 뭐 기술 진보라든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쭉 해가지고 띠띠띠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너무 많이 갔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추세선 전체가 이렇게 해서 쭉 이동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이동을 하게 됐다. 완전 고용 산출량 잠재력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추세선 자체가 이동하면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수험 생활을 겪으면서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동굴 속에서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열심히 열공을 하게 되면 그냥 오늘은 잘 됐다 안 됐다가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하루에 뭐 한 6시간, 7시간, 8시간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 쭉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잠재력은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그냥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그냥 해볼 만하네 이렇게 해서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경기 변동이고 이 추세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원래 앞에 인트로로 막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수요 총공급에 대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총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이 총수요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시장에서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든 물건을 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물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공급하게 되는데 그 만든 걸 누가 삽니까 할 때 국가 전체적인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수요하는 주체들의 수요량을 전체 합치면 그걸 우리가 총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소비자, 가게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 정부, 해외 경제 주체 보통 이제 가게라고 바꾸는 게 더 낫긴 할 텐데 가게, 기업, 정부, 해외 경제 주체를 외국이라고 할게요. 외국, 이런 사람들이 4개의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가게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수요한다라고 하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수요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그냥 머릿속에 넣읍시다. 그래서 끝에 수요라는 말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C라고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자, 다시요. 가게가 기업이 만든 물건을 수요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최종 소비 주체가 되는 건데 그걸 소비라고 하는데 컨섬션의 약자예요. 소비, 지출,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주체가 기업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물건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기업이 생산한 부품이나 자동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투자,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수요자를 붙였어요. 이거를 investment에서 I라고 쓸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야. 정부도 기업이 만든 거에 대해서 니즈,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 이름을 길게 붙여서 얘기할게요. 정부에서 government에서 G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해외 부분 있잖아요. 이거. 해외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해외 외국인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거를 우리가 순수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순수출은 우리가 이제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수출 빼기 수입 이게 M이라고 살짝 쓸게요. 엑스포트의 약자예요. 엑스포트. 이건 이제 I라고 하면은 또 투자랑 헷갈리고 이자율도 I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뒤에 임포트 IM이라고 써요. M 하면 또 화폐 머니와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화폐는 없으니까 M이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출에서 net export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처음에 머릿속에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요. 한 국가 전체의 경제 주체들이 어떤 기업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총수요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랑은 좀 달라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그냥 총지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괜찮아요. 그냥 총수요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CIG, NX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경제 주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지출하는 금액을 총수요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화형하는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차차 그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총수요의 구성요소 한번 볼게요. 구성요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성요소.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거기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A, D는 C가 소비지출 수요, I는 투자지출 수요, G는 정부지출 수요, 정부의 구매지출 관련된 거,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그래서 1번 소비 할게요. 소비라고만 쓸게요. 자, 일명 소비라고도 하는데 컨슈머가 익스펜디처, 소비,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가계죠. 그래서 모든 소비자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총가치 누구? 가계가. 그래서 여기 중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중에서 CIG 순수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얘가 비중이 제일 커요. 거기 보시면 한 거의 3분의 2니까 60에서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얘가 비중이 큽니다. 비중이 제일 커요.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근데 이 소비는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뭐 밥을 먹거나 뭐 이렇게 특별한 날 여행 가고 사치제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쓰는 씀씀이는 약간 엇비슷해요. 뒤에 한계 소비 성향 이런 표현을 쓰게 될 텐데, 비중은 크지만 약간 이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건 변동성이 이게 좀 작아요. 예, 그게 하나의 특징인데, 그거 좀 잘 봐주시고. 자, 반면에 이 투자 있잖아요. 미리 한번 살짝 보시면 기업의 투자는 얘는 비중이 좀 작아요. 10에서 20% 정도, 한 15에서 25% 그 사이인데 비중은 작은데 비중은 작아요. 근데 얘는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저쪽에서 본 것처럼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될 것 같으면 기업들이 뭔가 위축돼 가지고요 약간 투자를 줄이는 성향이 있고, 또 기업이 갑자기 약간 미친 듯한 어떤 CEO나 경제
기업가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확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가 또 살아나기도 해요. 뭐 그래서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경제 상황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데 또 비중은 작지만 그래서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뭐 정부 지출과 이런 것들은 비중도 좀 작고 이것도 뭐 많이 좀 하지만 이건 경기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와 투자 중심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약간 소비 지출은 소비 습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근데 지출 비중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 한번 다시 볼게요. 투자. 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우리가 그 지난번에 우리 살짝 미시에서도 얘기하는 거 비슷하게 어떤 설비라든가 도구라든가 공장을 짓는 그런 걸 투자라고 하는 거지. 아,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투자 자금이 부족해. 그런 투자는 아니에요. 그 투자는 앞에 금융 투자에서 파이낸셜이라는 말을 이제 보통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물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를 얘기해요. 학원을 하나 짓는다거나 건축한다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투자 지출은 기업이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새로운 설비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액과 가게가 새 집을 짓기 위한,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아니, 기업은 당연히 투자가 되겠죠. 그건 알겠는데, 가게가, 그거 밑줄 치세요. 주택 투자라고 써주세요. 주택 투자. 거기 보시면 가게가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뭐 집을 짓거나 돈을 쓴다. 그 지출액을요. 주택 투자해서 이거를 가게니까 소비 아닙니까? 근데 워낙 비중이 커가지고 이거를 투자로 분류했어요. 왜요? 아니 그냥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그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가끔 요건 물어봐요. 이것도 투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맨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경작에서 투자라는 개념은 기계, 컴퓨터, 주택 같은 실물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 파트에서 다시 또 볼 거예요. 살짝만 이렇게 보시고. 다음 세 번째, 정부 구매, 정부 지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정부 지출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정부도 공무원을 뽑거나 공무원을 고용하거나 비행기, 선박, 컴퓨터, 종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부가 쓰는 돈을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네 번째 순수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보고요.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한계 소비 성향과 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그냥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본다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C를 소비라고 할 거예요.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할 때 사과를 살까 말까 얼마나 살까에 영향 주는 요인을 수요 함수로 해서 영향 주는 요인을 이쪽에다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까 말까 누구는 씀씀이가 크고 누구는 씀씀이가 작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떠오르는 게 소득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에요. 소득. 그렇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비가 많이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그냥 약자로 씁시다. 소득을 우리가 이제 Y라고 할 거예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GDP 하는데 개인으로 보면 이것도 소득해서 이렇게 쓰고요. 특히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득은 이렇게 보시면 D라고 써가지고요. 디스포저블 해가지고 그렇게 쓸까요? 그냥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한 소득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가처분 소득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다 쓰면 내가 번 소득에서 텍스, 이게 조세, 세금을 뺀 나머지를 이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소득이에요. 원래 원소득.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득하고요. 재산, 자산은 달라요. 그래서 부라고 할까요? 웰스라고 할까요? 예, 부라고 할게요. 자, 이건 좀 달라요. 소득은 약간 느낌이 수요, 공급, 소득 이런 것들은 유량 개념이에요. 1년 동안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봉 그런 말로 하죠. 그리고 월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산이나 자산이나 뭐 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절약 개념이에요. 시점, 일정 시점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누적되면 그게 쌓여가지고 야, 너 부자다 하면은 내가 지금 백수로 버는 소득은 없더라도 미리 쌓아놓은 거 이게 많으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높으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합니다. 얘도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또 뭘 볼 거냐면 이자율도 중요합니다. 이거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자, 이자율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자율이 높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돈을 벌었어. 그럼 일정 부분은 소비하고 소비하지 않은 것은 저축하게 되는 건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건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럼 그 돈을 할당할 때 당연히 은행에 저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소비는 감소해요. 그래서 이자율은 여기 보시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어떤 expectation이라 할까? 기대라고 할까? 기대 소득, 기대 이자율 같은 뭐 기대 소득이라고만 할게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이 별로 많이 벌진 못했지만 앞으로 많이 벌 거야. 노무사가 돼가지고 글쎄 뭐 돈 벌려고 노무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많이 벌 것 같아요. 아니면 유산으로 물려받을 비근로 소득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럼 내가 그냥 뭐 지금 땡겨서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 소득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우리 수요 함수에서도 어떤 XJ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XJ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끄집어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연구하는 관심사들이 주로 이제 어떤 게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하면 요게 이제 제일 관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부나 이자율이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 거시경제학을 처음에 만든 거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인데 케인즈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늘 하는 거 있잖아. 관심 없는 다른 요인들은 고정돼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세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소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세가 없으면 가처분 소득이 소득이 되니까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거기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1번에 가처분 소득과 소비 나와 있는데 자, 그림을 대충 그려놨어요. 관심 있는 게 여기가 가처분 소득이에요. 디스포저블 해서 D라고 썼고요. 거기 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을 찍어봤어. 그랬더니 점차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합쳐서 봤더니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이게 바로 소비 함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앞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 가처분 소득과 소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가처분 소득이 제일 중요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가처분 소득과 소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관계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비 함수가 되는 거죠.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요. 이렇게 함수 관계로 표시를 하게 되었고 그걸 소비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소비함수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가처분 소득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다른 거 영향 안 미칩니까? 영향 미치지. 근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른 요소들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두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심플하게 세금 조세가 없다라고 칠게요. 거기는 있는 걸로 해서 가처분 소득 했는데 심플하게 하면 그래서 이 소비는 거기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알파가 소득이 없어도 소비해야 되는 거잖아. 나는 소득이 없어도 한 100만 원은 있어야지 한 달을 써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100 이렇게 있고 이걸 기초 소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이 베타가 기울기인데
한계 소비 성향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0.8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써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알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소득에 영향받지 않는 독립 소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초 소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우리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먹고 살려면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1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고, 요 베타가 뭐냐면 이제 기울기예요, 기울기. 근데 요 베타는 가만히 보면은요, 기울기인데, 자, 이거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케인즈라는 학자가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계 소비 성향. 이런 말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만들어낸 말을 또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정도가 되니까, 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막 이런 말을 만들어내면 누가 뭐 쓸게, 쟤 왜 저래? 아니면 저 혼자 일기장에 쓰는 걸로 그냥 끝인 건데, 뭐 근데 워낙 이제 저명한 학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다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계니까 한 단위 추가했을 때 뭐가? 소득이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프로펜시티 하니까 성향이야, 성향. 이게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가 생각할 땐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법칙까지 다 감안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게 노벨상을 받은 뭐 실러라는 교수는 그 뭐 금융 투자 이런 걸로 이제 실러 지수도 만들고 막 그런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 우리가 뭐 뒤에 보겠지만 거시경제학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케인즈 모형을 발전시켜서 뭐 ISLM 모형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사람들의 무슨 성향이니 아니면 투자할 때도 보면 투기인지 투자인지 좀 구별하기가 애매하긴 하겠지만 뭐 애니멀 스피릿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보면 유동성, 선호라는 프리퍼런스 이런 것들은 인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계량화라든가 수치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향, 모르겠다, 이거 다 빼버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너무 딱딱해진 거야. 기계화가 된 그런 거시경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예측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러라는 학자는 그러니까 이거 케인즈를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뭐 번역은 뭐 야성적 충동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것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도 뭐 거시하면 수학을 너무 쓰는데, 거듭 뭐 수학을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건 아니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많이 하는 게 예전에 유학을 가면 영어를 못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제 이런 거 하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니까 이 미분 이거는 말 별로 할 것도 없잖아. 답만 맞으면 점수 주니까 전공은 거의 계량 경제 통계 이걸 했어. 그럼 미국 애들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많이 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또 많이 해서 또 더 그렇긴 한 건데, 뭐 아무튼 그게 다 수학이 다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노경 가면은 노경도 뭐 그냥 간단한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건데, 원래는 거기다 이제 뭐 여기 여러저러 이제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이다 이런 걸 좀 쓰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심플하게 식 한번 계산해봐라 한 문제 내고 그래프 그려서 설명해라. 그래프 틀리면 됐어, 다시 내년에 다시 와, 뭐 이렇게 하려고, 채점하기 편하게 하려고 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진짜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뭐 대학 갈 때 보면 논술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지금의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한번 노무사로서 한번 평해봐라. 뭐 경제학적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뭐 이제 뭐 그나마 이제 경제학은 그렇게 다 일일이 하긴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나마 그게 다행인 거야. 그래프나 이제 그런 걸 물어보니까 분량이 쫙 줄어드는 측면도 있죠. 아무튼 이런 성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 씀씀이가 좀 큰 사람은 뭐 이게 높을 수 있고요. 작은 사람은 좀 낮을 수 있는데, 이거를요 M propensity consumption 해서 MPC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인즈는 가정을 했어요. 여러분, MPC가 이게 빵이면 어떻게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MPC가 빵이면 이건 소득이 증가했는데 절대 이게 빵이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은 상황이니까 이거 안 돼. 이런 사람과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일정 부분은 소비하고 일정 부분은 소비를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빵이면 안 돼요. 그래서 케인즈는 0보다는 크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증명한 건 아니지만은 다들 뭐 끄덕끄덕 뭐 그렇지, 뭐 0보단 크겠지. 이게 1이면 1보다는 어떻게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1이면 어떻게 돼요?
버는 족족 다 쓰는 거야.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그것도 일보다 큰 사람도 가끔 있는데, 아니 인생 전체로 할 수는 없지. 이게 이제 단기간에 오늘 해서 오늘 내가 일을 해서 번 거는 10만 원인데 20만 원 썼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한 달도 아니고 한 1년 아니면 좀 길게 놓고 보는 건데, 인간 전체적으로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0보다는 크고 뭐 1보다는 좀 작고요. 이게 이제 습관 비슷한 거래 가지고 이게 좀 변하진 않죠. 근데 대략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0.8이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소득을 100만 원 벌면 한 80만 원은 소비하고 20만 원은 뭐야?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소비 함수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중간에 파란 색깔로 한계 소비 성향 있잖아요. MPC라고 얘기하고요. 뭐 그 밑에다가도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수평축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에요. 근데 이제 텍스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소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소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득 이외에 나머지가 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00만 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점점점. 이거는 이제 나의 기초 소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는 증가합니다. 요 기울기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프 간단한 거니까 좀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소득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요, 소비는 얼마가 될까요? 요걸 가정을 하면 소득이 100이면 거기서 80만 원은 소비를 하고 20만 원은 저축하는데, 최소한 소득이 없어도 소비하는 기초 소비랑 합쳐져 가지고요 18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180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사람이 200만 원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간단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00만 원 벌면 거기서 80%인 160만 원은 쓰게 되는 것이고, 또 100만 원의 기초 소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260만 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이거를 왜 합니까? 아,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버는 소득이, 요거 이제 그래프 보는 연습 때문에 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자, 다시요. 이게 나의 소비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100만 원 더하기 0.8y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봅시다.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됐어. 막 갑자기 저 멀리 친척에 나한테 유산을 남겨줘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집을 하나 선물로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는 소득은 100만 원인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연습하려고. 자, 여기 가처분 소득이 아닌 다른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여기 보시면 재산이라고 할게요.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곡선 자체가 증가니까 상방으로 이동하겠죠.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이 그래프 보는 연습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이게 쭉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여기 보시면 기초 소비가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기울기는 0.8 그대로 있는데 상방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서는 여기 보면 180 플러스 0.8 y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수요 곡선 전체에서 살펴보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한번 참고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소비에 영향 미치는 게 저기 100만 원에다가 0.8y인데, 자, 저기 부 있어요. 부가 뭐 EW라고 할게요. 웰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이자율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뭐 3R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 4, 뭐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곡선 보는 연습인데, 이렇게 많은 변수들 중에서 저의 관심사는 뭐와 뭐가 관심입니까 하면은요, 이 소비랑 여기 나와 있는 y가 나한테 관심이라고 할게요. 요게 이제 관심이야. 자, 그러면 소득이 빵이면 수직축 절편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 수직축 절편이 이게 되는 거지. 여기가 y인데
소득이 빵이면 여기 100 더하기 이게 수직축 절편이라고요. 이 수요 곡선 공급하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편이 100 플러스 2 웰스 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R 그 다음에 플러스 4YE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는 그냥 0.8 이렇게 되고요. 얘는 0.8 이게 소비함수 이렇게 돼요. 자, 하나만 다시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부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상방 이동하고요. 내가 앞으로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면 미리 땡겼을 수 있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자율 올라가면. 그쵸? 이거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소비함수가 하방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R인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시 자, 이거 그래프 보는 연습입니다. Y, 소득 이외의 다른 요인이잖아요. 소득 이외의 다른 요인이므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가 저축을 많이 하니까 소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가 빠지니까 절편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비 함수는 하방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이므로 이 소비 함수는 함수가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1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있잖아요. 그 절대 소비라는 얘기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떤 게 소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까? 했을 때 케인즈는요. 절대 소득,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요. 그걸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해요. 이건 약간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객관식 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다른 문제에서 조금 풀 건데 그래도 살짝 제목만 보세요. 절대 소득이라는 말 체크하시고 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는 거기만 밑줄 치세요. 케인즈는 절대 소득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 프리드만은 항상 소득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장기적인 평균 소득. 내가 지금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 좀 뭔가 운 좋게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10,000원 주웠어. 그러면 케인즈는 야 그거 써야지 80% 써야지 그러니까 8,000원 써야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이거 운 좋게 주운 거니까 내가 소매치기 당해서 10,000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증가한 소득은 소비에 영향 안 미친다 해서 항상 소득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항상 소득 가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안도 모딜리아니 블룸버그라는 사람은 거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모딜리아니 이렇게 오히려 소비함수 이름을 보시면 되는데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생애 주기 가설.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다른 거야. 유년기라든가 젊었을 때는 벌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축해 미리 땡기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받아서 소비를 하고 마이너스 저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청장년기, 장년기가 되면 이제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소비보다는 더 많이 벌게 되니까 그때는 그거를 내가 플러스 저축을 하고 노년기가 되면 또 역시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리 저축해 놓은 거를 갖다 쓰는 그런 생애 전체 시각을 가지고 봤다 해서 그걸 생애 주기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듀젠벨이라는 사람은 상대소득이라는 말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습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씀씀이가 어땠느냐? 과거에 막 펑펑펑 막 쓰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 자신의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울리는 집단이 있잖아. 같이 노는 또래 집단이 너무 다 집들이 부자고 막 그래. 그래서 쓰는 게 막 소비가 과소비 같아. 그럼 내가 그 또래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나도 막 할 수 없이 내 수준에 맞지 않게 써야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어려운 사람들과 이렇게 좀 막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게 부자가 됐어. 그래도 같이 그 또래랑 어울릴 때 내가 맨날 돈 하면 돈 자랑하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또 이렇게 소비를 덜 해야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습관과 아니면 어울리는 다른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상대 소득 가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에 따라서 이제 소비 이론들이 절대 소득 가설, 항상 소득 가설, 상대 소득 가설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정도만 보셔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객관식 때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는 뭐 경작에 대한 약간 인트로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감을 잡는 거고, 객관식 때는 시험에 나올 것만 따로 그 소책자를 제가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서 딱딱하고 그냥 문제를 바로바로 풀고 해서 자, 이거 나오면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아예 경작 마인드가 없으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좋고, 뭐 경작 수업을 좀 들었거나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다거나 학교에서 경작 수업 많이 들은 사람은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객관식만 들어도 충분하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 나중에 또 답 찾는 법으로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자, 소비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 이렇게 했어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이렇게 집어넣긴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지금 얘기했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밖에 다른 요인들, 이게 다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야. 부, 기대소득, 이자율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관심이 있는 y가 변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320페이지. 그래서 이제 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웰스, 부와 소득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부는 약간 저량의 개념이고요. 소득이 약간 유량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가 많으면 구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물가도 영향 미칩니다. 여러분 거기 살짝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내가 소득을 갖고 있는데 이게 화폐로 보유하고 있어. 아, 나의 소득은 말이야. 뭐 그냥 월급이 한 300만 원이야. 이렇게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살짝 지난번에 본 것처럼 화폐 1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장터에 가서 장바구니 물가가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자꾸 똑같은 돈을 썼을 때 뭐야 이게 과자가 무게가 가벼워진다거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끝에 고정된 어떤 자산의 구매력 감소, 그 밑줄 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실질 이자율도 영향 미친다고 했죠. 마이너스라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암기해두세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저축을 많이 하게 되니까 소비는 감소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래 기대소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내가 벌만한 소득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뭐 미리 땡겨서 소비가 증가하니까 소비가 더 증가하지. 이것도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총수요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소비에 대해서 살짝 봤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우선 지울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2번이었었나요? 소비 봤어요. 소비 함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짝 보시고 기본적인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소비에 영향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더 중요하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냥 케인즈 시각에서 우리가 우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투자 한번 볼게요. 투자. 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세요. 투자와 변동성 해놨습니다.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총수요 중에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변동성이 가장 큰 구성 요소가 투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중은 작으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존의 공장, 장비, 주택, 뭐 거기 보시면 주식, 그 앞에 기존의 동그라미 이건 옛날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함 안 돼요. 그리고 금융거래도 포함 안 돼요. 우리가 나 주식을 사서 뭐 이런 것도 투자긴 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시경제 투자는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사면 누군가는 잃고 나는 뭐 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것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세가 돼서 포함되지 않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신축된 동그라미 치세요. 기존에 아니라 올해. 그러니까 유량 개념이야 이것도. 올해 신축된 거기 나와 있는 뭐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올해 신축된 주택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지출, 그게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 해서 투자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투자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I investment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줄 살짝 밑줄 치세요.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첫 번째는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 그리고 예상 수익률, 이거.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노무사 시험에 투자했을 때 이게 남는 장사일까? 그런 거 생각합니다. 현재 가치로 나타내서 우리가 하는데, 아니면 자본재 가격. 자본재 가격. 우리가 기계 같은 거의 가격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이자율에 해당하는 거야. 내가 이제 자본재를 구입할 때 할부로 구입하면 이자율이 디스카운트 하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재원 조달의 용이성이라든가 정부 정책, 세법, 조세 세법도 중요하고요. 또 소득도 영향 미쳐요. 아니, 내가 기업이야. 근데 기업이 돈이 많은 기업이야. 그럼 투자를 확 늘릴 수 있겠죠. 경기 변동이라든가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 상태, 미래 전망이라 할까요? 근데 이거는 앞에 예상 수익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따로 그냥 중요해서 빼놓긴 했습니다. 등등등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자,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 볼게요.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는 어떻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우선 투자를 했는데 아니면 은행에 투자해도 이자율이 그건 소비에 가까운 거지만 저축이 좀 줄어들 거고, 내가 이자율을 이제 어떤 정부가 아니면 기업이 투자한다 합시다. 근데 이자가 비싸.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리는데 부담이 커진다 생각해도 되고요. 이자율이 2%에서 10% 올라가면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그 이상 벌어들여야 되는 거니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율은 올라가면 투자는 마이너스다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예상 수익률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이건 플러스가 되겠고, 자본재 가격, 이것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본재 가격,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본재 구입 비용이 커지면 마이너스고, 소득은 약간 플러스가 될 거예요. 기업도 소득이 많을수록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토빈의 Q 해서 그런 걸로도 많이 얘기할 건데, 이 많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이자율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케인즈로 일관성 있게 하려면 무슨 이자율이야. 여러분들 어떤 성공한 창업 기업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쪼잔하게 이자율 같은 거 보고 하지 않고요. 어떤 미래에 대한 이게 사업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걸 케인즈는 애니멀 스피릿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는 뛰어들어야 돼. 약간 이 승부사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뒤에 모형을 분석할 때는 이거는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심리적인 거니까 그냥 이자율에 대한 마이너스 함수다라고 하는데, 케인즈는 별로 크게 영향은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 이거 디스카운트 하는 건데요. 그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살짝 R이 분모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투자는 마이너스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살짝 보시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자, 밑에 투자 함수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처럼 투자가 이자율과 역외관계에 있다는 걸 함수관계로 보통 나타내서 그걸 이제 투자 함수고 투자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곡선을 쫙 그릴 거예요. 이게 투자고요. 여기다 이자율을 그렸어요. 이게 마이너스 관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투자 곡선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관계로 나타냈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밑에 투자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하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얘네들 있잖아. 이자율 이외에 다른 요인들.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요. 얘네들은 투자의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어떻게 이동할까 하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볼 때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질 것 같아.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 같아. 앞으로 예상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 이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는 전제에서 다른 요인이 변했으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투자가 증가하는 거니까 우측이냐 좌측이냐 그 싸움인데 우측이냐 좌측이에요. 우측이지 당연히 우측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측 이동이다 이런 거 연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요 공급서부터 하지만 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입니까? 이런 연습을요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뭐 어차피 노무사 노경을 선택한다고 전제하면 시험 문제에서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고 곡선 상의 이동인지 그런 게 계속 연습이 되면 실수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막 그래프를 암기하면은 완전히 당연히 우측 이동인데 나 혼자 좌측 이동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꽈락 점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 정도 실수했는데 틀립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실수죠. 그리고 곡선 자체가 이동인데 곡선 상의 이동으로 해놓고 곡선 상의 이동,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하면 이건 곡선 상의 이동이고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하면 이건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초가 안 됐나? 이러니까 이거는 꽈락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뒤에 가서 좀 진짜 사소한 거는 좀 그렇게 좀 틀려도 교수님들이 뭐 그냥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사소한 건지는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건데 그게 잘 안 돼 있으면은 야 하나의 실수만 해도 이게 점수가 꽈락인가 보다. 아니요. 그 크리티컬한 중요한 걸 틀렸으니까 그건 꽈락이지. 뒤에 뭐 별 쓰잘데기 없는 거 실수하면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60점 넘고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그걸 혼동하게 되면은 막 와 경작은 계산 실수 한 번 해도 막 50점대 초반이라 안 그래요. 계산 문제 옛날에 유보임금 막 틀렸는데도 막 60점 넘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더슨 패쌤 좀 틀려서 그런 거고 나머지를 잘 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다른 건 굉장히 잘 썼는데 곡선상의 이동인데 그래프를 그렸다. 이거는 그냥 50점대 초반이라고요. 그럼 아이고 이거 갖고도 이렇게 되나? 고득점자가 많은가? 아니요. 자기가 완전 저득점을 한 거예요. 완전히 기초적인 걸 틀려서.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예상 수익 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살짝 보시면 내가 기계를 구입했어요. 노트북을 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노트북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가 낮은가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게요. 기계를 구입해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 수익이 낮으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자율은 가만히 있는데 뭐야 수익률도 낮으면 기계 쓸 데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신림동에 와가지고 그냥 동영상도 안 듣고 실강으로 하는데 노트북 이게 있어서 뭐해? 아니면 스마트폰 최신폰 그거 있어서 뭐해? 그냥 당장 공부하는 데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됐어 나 그냥 안 할래. 당장 필요 없으니까 좌측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자, 소득 볼게요, 소득. 소득 같은 거에 영향받는 걸 우리가 유발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유발 투자 거기 보시면 특히 소득에 영향받았기 때문에 이걸 소득 유발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승수 가속도 원리 했는데 기업의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투자가 증가하는 걸 이걸 가속도 원리라고 해요. 근데 소득의 증가분이 증가할 때를 얘기하긴 하는데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유발 투자 그런 용어만 좀 봐주시고 재원 조달의 용이성 돈을 얼마나 쉽게 빌릴 수 있는가 기업의 확신 상태 거기 동물적 야성적 충동이라는 그거 하나만 밑줄 치시죠. 첫 번째 줄에 케인즈에 의하면 투자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기업의 어떤 확신 상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수출 한번 볼게요. 그거까지만 좀 보고 쉬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순수출인데 순수출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수출 빼기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et export에서 수출 빼기 수입, import에서 IM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수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수출.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먼저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할 때 캐나다랑 미국 같은 좀 선진국에는 뭐 자동차가 많이 굴러가니까 우리나라 물건 살 가능성도 있는데 같은 캐시인데 케냐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뭐 돈이 없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린 다른 나라의 외국의 해외의 국민소득이에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수출은 증가해요. 그래서 플러스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영향 미치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율에 대해서 살짝 봤는데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달러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그러면 미국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이 왜 가격이 싸요? 그 인건비가 싸고 또 환율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 물건이 비싸지니까 수출은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플러스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만 그냥 잘 정리해서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볼까요?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수입에 뭐가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면 임포트에서 수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위에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1970년대 같이 좀 잘 이제 성장하기 전에 좀 못 살던 후진국일 경우에는 무슨 외제차나 뭐 이런 거 재벌 아니면 살 수 없었죠. 근데 우리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외제차도 이제 길거리에 많이 보이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영향을 미쳐요. 플러스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면 수입을 많이 하고요.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환율은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수출 수입에 영향을 미쳐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 요거 두 개 우리가 뒤에 나중에 국제무역에서도 할 건데 다른 것들은 그냥 뭐 간단한 거니까 환율이 인상되잖아요. 인상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해 가지고요. 순수출이 증가해요.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하고 달러가 막 들어오겠네요. 순수출의 증가로 이 무역수지, 경상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체크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국민소득하고 물가 환율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밑줄만 치세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데 소비가 증가할 때 거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도 있지만 다음 줄에 보시면 외제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23페이지요. 거기 1번의 국민소득 보시면 세 번째 줄.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줄에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게 되니까 수출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물가와 환율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물가와 미국의 물가가 서로 반대로 작동됐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잘 외국 물건이 싸져서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달러 밑줄 치세요. 환율은 다른 나라 화폐의 어떤 가치, 달러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의 가격. 그렇게 되니까 자 거기 밑줄 치시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거기까지만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가 CIG, 순수출 이렇게 되니까 이건 머릿속에 탁 박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총지출, 총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CIG, 개방경제가 되면 순수출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뭐 그래프 이용해서 쭉 나와 있고 승수효과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